발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오늘 6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6강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Activation Functions, Data Free Processing, Rate Initialization, Batch Normalization, Babysitting the Learning Process, Hyperparameter Optimization. 네, 우선 활성화 함수인데요.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뉴런은 인풋 값을 받아 전위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 값이 인계값을 넘었다면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네, 이때 이 인계값이 넘었는지 아니면 넘지 못했는지를 판단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함수가 바로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 함수가 왜 필요할까요? 네, 그 이유는 선형 데이터를 비선형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선형 데이터의 특성상 아무리 복잡해도 인덱칭 한 개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전 강의들에서 봤듯 단순한 선형 회귀 모델만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딥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네, 가장 익숙한 시그모이드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0부터 1까지의 출력값을 내는 함수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츄레이티드 된 뉴런들의 그레디언트가 모두 소멸됩니다. 둘째, 시그모이드 출력값이 제로 센터드 하지 않습니다. 셋째, 함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익스포넨셜 연산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비경계적인 연산입니다. 네, 1번, 2번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번, 2번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 우선 시그모이드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들이 모두 saturated 된 구역입니다. 여기서 saturation이란 직역하며 포화 상태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변수의 변화에도 더 이상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saturation 상태는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이제 함수값이 0에서 1이기 때문에 출력값이 제로민 하지 않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유입니다. 네, 왼쪽은 시그모이드 함수이고 오른쪽은 시그모이드의 도함수입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네, 세이츄레이티드 된 부분들의 그레디언트는 모두 0입니다. 따라서 체인 룰에 의해서 가중치에 대한 그레디언트 역시 0에 가까워질 테니 당연히 가중치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 saturation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게 될 텐데 가중치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에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네, 도함수 그래프를 보면 최대 그레디언트가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은 세츄레이티드 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레디언트가 곱해질 때마다 최소 0.25배씩 작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거치게 되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네, 사실상 이진 분류 문제의 출력 레이어가 아니라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거 2번 문제에 대한 이유입니다. 신경망은 이런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활성화 함수가 만약에 시그모이드 함수라면 당연히 아웃풋으로 나가는 출력들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뉴런의 인풋 값은 역시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입력 값이 만약에 항상 양수일 때 가중치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가중치의 그레디언트 상태이니까 네, 여기서 가중치의 그레디언트는 네, 멀티플 게이트 연산 방식에 의해서 x값 곱하기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따라서 w의 그레디언트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의 부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중치의 기울기는 항상 양수이거나 음수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이제 w1, y축은 w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구한 가중치 w의 그레디언트는 항상 양수 혹은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깔로 칠해진 1사분면 혹은 3사분면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가중치 1이 증가할 때 가중치 2는 감소하는 방향, 즉 이제 파란색 선의 방향이 가장 효율적인 W의 방향이라고 할 때 입력값이 양수일 때 W의 그레디언트가 1사분면 혹은 3사분면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파란 방면으로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탐색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중치 업데이트가 되게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로민 데이터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네, 따라서 출력값이 제로민 하지 않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가중치 업데이트가 되게 비효율적이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익숙하게 들어봤을 렐루 함수입니다. 네, 맥스 연산을 사용해서 0 이하는 모두 버려버리는 함수입니다. 네, 이 렐루 함수에는 장점이 많은데 우선 양의 영역에서 세츄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익스포넨셜 연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그모이드보다 더 경제적인 연산이 가능하고 더 빠른 연산도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타당성이 시그모이드보다 높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렐루 함수의 출력값이 제로민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로민 데이터가 아니면 아까 설명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음의 영역은 모두 버리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가중치 업데이트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 구간을 데드렐루 구간이라고 칭합니다. 네, 여러 활성화 함수가 많은데 우선 시그모이드와 렐루 함수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으니 제외하고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출력값이 -1부터 1까지로 제로민 출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그모이드처럼 여전히 세츄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렐루랑 비슷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우선 리키 렐루는 렐루 이후에 남은 함수로 음의 영역에 약간의 경사를 주어서 세츄레이티드 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데드 렐루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간의 제로민 출력 데이터도 가집니다. 따라서 이제 렐루의 속도나 경제성 등 장점은 다 가져오고 단점은 보완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함수로 일루 방식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렐루의 이점을 거의 다 가진 채 제로민 데이터도 가집니다. 이제 음의 영역에서 세츄레이션이 발생하지만 네, 그 교수 강의에서는 오히려 이런 세츄레이션이 노이즈에 대한 강인성을 가지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루는 이제 리키렐루와 렐루 사이 어느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맥스아웃 함수는 다른 함수들과 다르게 내적의 기본 형태가 없습니다. 따라서 W1에 x를 내적한 값 더하기 바이오스 1, W2에 x를 내적한 값 더하기 바이오스 2, 이 둘 중 최고 효율 결과를 찾아 선택하는 함수입니다. 선형 함수 두 개를 가진 함수이기 때문에 맥스아웃은 세츄레이션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레디언트도 소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W1, W2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뉴런당 가지는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서 제로민 데이터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발생했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로 센터링을 진행해 줍니다. 네, 제로 센터된 데이터를 한 번 더 정기화를 해주기도 하는데 예, 정기화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스케일과 분포를 가질 경우 이제 동등한 범위에서 동등한 기여를 하도록 노멀라이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처리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보통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한 스케일과 분포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이 그리 높지 않고 보통 이제 제로 센터링만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네, 제로 센터링을 하는 방법은 저희가 사용하는 알렉스넷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미지 전체의 평균 이미지 값을 계산한 뒤 이제 입력 이미지와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이미지 값 빼기 평균 이미지 값을 한 뒤 이제 그 값을 네트워크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것 외로 이제 VGG넷에서 사용하는 채널당 평균 이미지 값을 계산하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가중치 초기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포차 역전파에 대해 배울 때 가중치의 임의의 수를 놓고 이제 가정을 시행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건데 저희가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려면 결국 어떤 초기 가중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여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중치를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가중치가 0이기 때문에 모든 뉴런이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초기화를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방법으로 나온 것이 작은 랜덤 값으로 초기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0인 가우시안 분포값을 가지고 네, 이 방법은 네, 이제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잘 작동하나 이제 딥 네트워크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예시로 알아볼 건데 네, 이거는 이제 500개의 뉴런을 가진 레이어가 총 10개가 있고 활성화 함수로 이제 비선형 함수인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한 예시입니다. 네, 레이어의 출력 평균은 거의 0에 머무르고 하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표준 편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래프 특성상 가운데 구간을 이제 그러니까 0에 근사한 구간을 제외하면 다 세츄레이트 되는 구간이라 모두 사라지게 되고 이제 가중치가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0의 근사한 구간만 살아남는 이제 똑같은 분포가 반복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W 이제 의 표준 편차가 커진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W의 표준 편차를 1.0으로 설정한 결과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뉴런이 이제 마이너스 1과 1에 몰려 대부분 세츄레이티드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로 인해서 당연히 가중치 업데이트는 발생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같은 분포가 반복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이제 가중치 값의 표준 편차가 이제 너무 작아도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자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인데 가우시안 분포 값을 이제 입력 노드의 개수로 스케일링하여 초기화하자는 방안입니다. 이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풋의 수가 많으면 가중치의 값이 커지고 인풋의 수가 적어지면 가중치의 값이 작아집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앞에서 나왔던 예시들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비어 초기화 방식은 한 가지를 가정하고 하는데요. 이제 바로 리니어한 액티베이션 존 안에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렐루 함수는 0에서 이제 확 꺾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넌 리니어함으로 가정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렐루 함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새로 또 고안을 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넌 리니어한 렐루는 양의 영역의 출력만 남고 음의 영역의 출력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제 출력의 분산이 반토막 나버립니다. 그래서 비선형인 렐루를 이전과 같은 가정하에 두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안된 방법이 이제 나누어졌던 입력의 수를 다시 2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더 절반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네, 뉴런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자비어 초기화 기법에서 변형한 것입니다. 네, 이 방법은 이제 실제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네, 배치 정교화란 이제 배치별로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해서 정교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레이어에서 유닛 가우시안 분포를 입력으로 받게 되는데 입력이 정규화가 되면 당연히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네, 세츄레이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풀 커넥티드 레이어나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직후에 넣어줍니다. 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진행하는 노멀라이제이션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제 스페셜 인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공간적 구조 정보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액티베이션 맵당 한 번의 분산과 평균을 구해서 노멀라이즈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입력의 활성화 함수의 리니어한 영역에 있게끔 만들어서 세츄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츄레이션을 아예 막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 세츄레이션이 얼마나 벌어질지 조절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과 쉬프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감마는 스케일링, 감마 값은 스케일링, 베타 값은 이동의 쉬프트의 효과를 주는데 네, 이 값들은 학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좋은 결과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감마 값에 분산 값을 넣고 베타 값에 평균 값을 넣어주면 저희가 유닛 가우시안으로 정교화했던 이 값들을 다시 원래 형태에 근접한 상태로 복구를 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세츄레이션을 방지하니 결과적으로 이제 그레디언트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가중치의 업데이트가 원활해지니 학습이 더 잘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따라서 이제 뭐 초기화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초기화를 시도할 수 있고 학습률을 더 키워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레귤러리제이션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했는데 배치마다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노멀라이즈 하기 때문에 각 레이어의 출력은 이제 배치 안의 평균, 분산과 같은 여러 데이터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의 샘플에 대한 강의에서는 deterministic, 이제 결정론적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값이 아닌 이제 조금씩 바뀌게 해주는 레귤러리제이션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뭐 드랍아웃은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뭐 드랍아웃은 랜덤하게 값을 꺼내주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역시 이제 배치마다 입력값이 다르고 값이 계속 바뀌니까 드랍아웃의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베이비시팅 더 러닝 프로세스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챕터입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히든 레이어의 개수나 뭐 뉴런의 개수 등 이제 기본 구조에 대한 아키텍처를 정하고 네, 아키텍처를 정했으면 이제 로스 값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강의 자료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네, 이전 강의에서 규제값 소프트맥스 함수의 규제값을 0으로 설정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 c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세너티 체크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위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로그 c분의 1이 2.3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규제값을 올렸을 때 이 로스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실제로 훈련을 시켜보는데 이제 데이터셋 전체가 아닌 작은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오버피팅, 과속합되어 트레인 어크러시가 이제 100%가 나올 경우 모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로스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도 했고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했으니 이제 규제값과 학습률을 찾아야 됩니다. 네, 작은 규제값을 설정한 뒤에 학습률을 이제 낮게 넣어보고 결과를 보고 학습률을 높여서도 결과를 보고 이제 그런 식의 반복을 통해서 적절한 학습률을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 중에 최적화를 진행할 파라미터를 선정합니다. 네, 선정한 파라미터 값을 범위를 정한 뒤에 무작위로 추출하는 랜덤 서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찾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테스트 셋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배운 이제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을 시킨 뒤 발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의 반복 중간중간 이제 정확도를 확인해 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의 범위를 이제 점점 줄여나가고 그렇게 최적의 값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위와 같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이제 넓은 값에서 좁은 값으로 일일이 계속 찾아갈 수는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서치 방법들을 사용해서 값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서치 방법에는 그리드 방식과 랜덤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드 방식은 파라미터 값의 범위를 정한 뒤에 간격마다 파라미터 값을 지정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지정한 값들에 대한 성능을 모두 측정해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인 값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네, 랜덤 서치 방식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의 범위를 또 지정한 다음에 범위 내에서 값들을 랜덤 샘플링해서 값을 채택합니다. 이제 그리드 방식보다 불필요한 수행 횟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비용도 줄이고 더 빨리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랜덤 서치가 더 많이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로스 커브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시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지에 따라 하이퍼 파라미터가 적합한지 아니면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률의 경우에는 저기서 빨간색 선의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합니다. 노란색 선은 뭐 너무 높은 학습률이고, 초록색 선의 모양이 나오면 역시 높은 학습률이고, 파란색 선의 이제 모양이 나오면 낮은 학습률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초기에 평평한 모양의 로스 커브가 나올 시 이제 초기화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합니다. 네, 또 이제 모니터링 시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 어크러시와 검증 발리데이션 어크러시가 이제 갭이 클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오버피팅 가적합한 상태이니까 규제값의 강도를 이제 올려봐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게 갭이 없을 때는 이제 모델 카퍼시티를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트레이닝을 진행한 데이터셋의 규모가 너무 작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6강을 요약하자면 활성화 함수는 렐루를 사용하고, 데이터 전처리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제로 센터링 해줘야 되고, 가중치 초기화는 자비어 초기화 기법을 사용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사용하는 편이 좋으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시에는 랜덤 샘플링 방식이 선호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혹시 Q&A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